거기 그 불법원인 급여 문제요. 자, 10페이지 왼쪽 밑에 반사질서로서 법률에 무효인 경우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대신에 우측에 넘어가서 이행을 했을 때 이게 좀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갑에 의뢰한 여자하고 첫 계약을 체결했다, 또는 뭐 도박 계약을 체결했다, 내가 아파트 한 주 줄 테니까 내 첩이 되거라, 또는 내가 도박판에서 빌린 돈 변제 못하면 내 토지로 대신 변제할게, 도박 계약 체결했다. 그럼 반사절서 이런 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 우측 을에게 등기 전에 줬다. 그럼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안에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 이행했으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경우는 이게 원칙이죠. 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이행한 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니까. 근데 이제 반사질서로 무효인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도 왼쪽 갑에게 반환 청구를 허용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척계약이나 도박계약이라는 반사질서 행위를 한 자인데 그 자에게 법이 조력해 주는 결과가 돼버려. 바꿔 말하면 얘한테 반환 청구를 허용해주면 그것 자체가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민법은 조문 숫자도 엿보라고 그랬죠. 746조에다가 불법, 여기서 불법이라는 단어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불법, 따라서 746조에다가 불법원인 급여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했다, 칠판에 살았죠. 적계약이나 도박계약처럼 반사질성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했다, 아파트나 토지나 등기 전에 줬다, 이런 경우는 다시 반환 청구 못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왼쪽 갑이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들은 못하게 되고, 이때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거. 그러면 이 경우 이제 계약 자체는 무효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746조에서 왼쪽 갑은 다시 반환 청구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가? 현재 등기가 우측 을에게 넘어갔을 때 이에 관해서는 옛날 79년 11월 13일 날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할아버지가 우측 을에게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왼쪽 갑에게 있다고 봤다고 말이야. 그래서 저 갑은 746조에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하겠지만 소유권이 자격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소유권이 물건이니까 물건적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얘한테 허용을 해줬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 746조가 있으나마는 규정이 돼버리고 해서 이제 이 판례가 79년 11월 13일 날 변경이 됐고, 해서 지금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급부물 자체에 대한, 여기서는 토지나 아파트, 급부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도 상대방에 기속된 걸로 본다.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채권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할 뿐더러 여기에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이 흔히 말하는 물건적 조건이죠. 물건으로서 물건적 반환 청구권도 인정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판례는 물건법, 물건적 조건에서도 곧잘 인용하는 프로그램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79년도에 바뀐 판례하면 우측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을이 다시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얘는 권리자부터 권리 생겨봤기 때문에 선의 악에 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한다. 결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쭉 써놨어요. 가로 2번에 조문 써놓고, 그 다음에 밑에 패러그래프에 이 경우에 급부물의 소유권은 급부를 받은 이제 바뀐 판례가 79년도 그 판례죠. 상대방 기소감으로 급부자는 부당이득으로 오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 물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물건적 조건이죠. 소유권이 물건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급부를 받은 상대보다 전득자도 권리 취득한다. 요에 선악불문의 소유권 취득한다. 그 밑에 사례가 시험에 나오니까 예컨대 도박을 해서 거기에 드러났잖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불법원인 급여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의 이중 매매를 이제 103조에서 가장 많이 출제니까, 또 사례 문제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이중 매매니까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지만 매수는 대금 전액을 선 지급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소유권인님께는 격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5천 더 준다고 하니까 병에게 1억 5천을 매도한 후 병 앞으로 이전님께 했다. 다시 병은 정에게 또 전매했다. 이렇게 주어놨죠. 그러면 사례에서 지금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데, 매매대금이 1억인데 요 제일 매수인, 그 다음에 얘는 매매대금 채무를 전액 이행,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는데 아직 등기전 안 했다. 그걸 기하로 해서 병하고 다시 이중매매했고 1억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얘한테 제2매수인 등기 넘겨줬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항상 사례 문제 볼 때 이걸 신경 써서 신당보다 보통 경우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지급했다 이렇게 사례가 출제가 되죠. 왜 그렇게 낸다고 가르쳐 줬나요? 이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 사례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제1매수인 일가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요걸 해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요 매매는 언제나 유예요. 요게 반사질생이냐 따질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 따라서 요 이중매매가 반사질생으로서 유효냐 무효냐 검토를 하려면 전제조건,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을 어떤 이유에서든가 해제할 수 없어야 된다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시험에 사례를 어떻게 내요? 매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다 이렇게 사례를 주죠. 그러면 중도금까지 지급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제 못하죠. 만약에 계약금만 교부한 상태 같으면 이중매매 사례 문제 아니에요. 계약금만 교부한 상태면 얘가 2배 돌고 해제해버리면 되니까 이런 건 이중매매 사례도 아니죠. 따라서 이걸 해제할 수 없어야 된다. 이게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었다. 계약부식 동원해도 엊그저께 배웠으니까 565조 1항에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니까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를 하죠. 따라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는 2배 돌리고 해제 못해요. 그 중도금 한데 여기다 나는 사례를 매매대금 전액 지급했다 이렇게 전제를 따겠죠. 그러면 해약금면 해제는 안 되죠. 그 대신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1서 언더란 부분 보자 말이요. 이게 핵심이야. 어영경 이중매매 공부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개폼 잡으면 개 박살나니까 정확히 깨우쳐라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에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의 배액 상환은 계약 해소가 불가능해야 된다. 해약금은 해제가 불가능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례의 경우는 매매대금 전액을 줬으니까 이미 이행에 착수를 했죠. 그러면 2배 돌고 해제 못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계약법에서 해약금 해제만 배운 게 아니라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도 배웠죠. 그러면 그걸 또 검토를 해야 돼. 약정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가, 법정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가. 그럼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 제1매수는 채무 불능이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죠. 법정 해제해버리면 이것도 이중매매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는 채무 불능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러나요? 매매대금 전액 지불했다고 줬잖아. 얘는 채무를 완벽하게 다 이행을 해붙잖아. 그래서 일부러 1억 다 줬다고 이렇게 전제해 준 거예요. 채무 불능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법정 해제 못 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특약에 의해서 해제하는 거, 약정 해제가 남아있죠. 근데 이 사례는 그런 특약 없잖아.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계약 해제하기로 합시다. 이런 약정 해제 사유도 없잖아. 그죠? 따라서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읽어보시라는 거 집에 가서 꼭. 그 다음에 언더라인으로 넘어가서 따라서 이제 결론. 그 위에 보면 그 말 써놨어. 특히 위 사례의 경우는 꼼꼼히 읽으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중매매는 엉망이니까. 특히 위 사례의 경우는 각과 을 사이에 갑에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별도 특약, 이른바 약정 해제 사유 있고 없고 없고 특약 면적 없으니까. 기타 갑에게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법률 규정, 법정 해제 사유도 없다. 왜? 대금 전액 이행했으니까. 그 밑 언더라인. 따라서 결론 최종적인 갑은 일과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해약금만 해제도 안 되고
기타 약정 해제도 안 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전액 지불했으니까 법정 해제도 못하고, 따라서 갑은 제1매수인 일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갑이 다시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가로를 닫고 또 부연 설명해놨어. 이런 말을 못할 거 봐서 갑이 일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갑과 병사 매매는 처음부터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반사회적 생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완벽하게 깨우치셔야 돼. 계약법 지식까지 통원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누어서 이 이중매매 갑과 병사의 계약이 유효인 경우, 그 다음에 요게 무효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여기 유효인 경우도 있고 무효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유효인 경우 원칙은 유효죠. 계약자 원칙에 입각해서. 따라서 이 갑과 병의 계약이 유효인 경우, 일반적인 이중매매의 경우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두 개의 계약은 모두 유효하며 이중매매는 사실만으로 제2매매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 원칙에서 유효해요. 따라서 이 사례처럼 이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 전 받으면 얘가 일단 뭐예요? 소유권 취득 원칙 유효니까, 그죠? 대신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얘가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이중매매하면 이게 배임행위라고 가르쳐 줬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중매매하면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형법상으로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원칙 유효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얘는 얘한테 민사상 소유권 이전 못 해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배운 지식을 통한하면 1.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거는 이행 불능이겠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따라서 이행 불능이니까 얘는 얘하고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싫다. 계약 파토 시키고 내가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받겠다. 그러면 이행 채무 불이행, 그 중에서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겠죠. 해지하고 기납부한 매매대금 1억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기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이건 계약법에서 배운 지식 동원하면. 따라서 언더라인 제일 밑에 제2매수인 병이 일단 소유권 취득한다.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병이, 여기 또 핵심이죠. 제일 매매 사실을 뭐였다고 하더라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죠.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든가. 따라서 얘가 이중매매 한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칙 유효, 소유권 취득이. 이처럼 갑과 병 사이 이중매매 행위가 유효라면 병해로 소유권 있는 게에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의무는 이행 불능으로 되고 여기까지. 방면에서 거기 언더라인 쳐졌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제 전부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최고 없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운 거죠. 이행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계약 해제. 그 외에 이런 방법을 행사도 된다. 그 얘기인데,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검토한다면 가로 1 제1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으로 된다. 그러면 다시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일단 유효죠. 얘가 일단 소유자예요. 그럼 얘는 소유권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얘가 선택을 하면 돼요. 아까 얘기처럼 계약법 지식을 통원하면 이자하고 계약을 아예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죠. 어떤 이행 불능이니까 뭐가 필요가 없어.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겠죠. 해지하면 해지에 따른 이제 뭐가 발생이 되겠죠. 원상회복 청구에 매매대금 1억 원 돌려달라. 계약법 그대로 동원하면 돼. 원상회복 청구 1억 원 반환받고 그래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게 이제 계약법에서 우리가 배운 채무 불이익을 위해서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또 한편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1억 원에 매매를 했다고 말 1억 원에. 그런데 얘가 지금 1억 5천에 얘하고 지금 매매했다고 줘놨죠. 1억 5천에.
그러면 굳이 내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필요 없이, 이행불능으로 해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지할 필요 없이 계약을 그대로 유효로 전송을 시키고 매매대금 1억은 이미 나는 주어놨죠. 전액 지급했다고, 그래서 전액 지급했다고 전제를 해준 거야. 주어놨죠. 그 대신 이자의 채무 불량으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억 5천이 되는 것 같아요. 1억 5천이.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행한 거 그대로 주고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해지 안 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전보배상 그러는데 거기에 가로 1번에 쓰였는 거예요. 언더라인 부분, 가부 서구는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 매수인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인 전보배상이다. 요거 좀 깨우치라고 말이야. 요거는 계약법에서 배운 거니까 별도로 안 가르쳐 잘해. 근데 요거는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요?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내가 납부한 매매대금 돌려받겠다 그 이야기죠. 근데 또 한편 차라리 매매대금 1억을 이미 주어놨기 때문에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자, 내 이행했으니까 당신도 소유권 이전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따로 해달라 그 말이야. 이런 거를 전보배상 그래. 요거는 계약을 뭐 하지 않는 거야.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이야기야. 이행에 가르면 손해배상 전보배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전보배상하는 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죠. 나는 1억 원에 매매했죠. 근데 땅값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계약 체결한 이후에. 계약 체결한 이후에. 그러면 차라리 내가 1억 원을 줘버릴 테니까 이미 주어놨으니까 요 목적물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는 나한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 이 말 어떻겠나요? 이런 걸 전보배상 그래. 이행 가르면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이 목적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이 손해배상 해달라는 거죠. 난 1억은 줄 테니까. 근데 목적물의 값어치는 어쩌요? 시시각각으로 왔다 갔다 하죠. 땅값이 오늘 오전에 1억에다가 오후 5시에 1억 2천 올라갈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1억 5천을 뛸 수도 있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물 시가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 해달라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전보배상 청구하는 게 1억은 줄 테니까. 근데 그 시가는 왔다 갔다 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 시험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전보배상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 그걸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 기본서에는 그거 다 빠져있어. 한번 해보세요. 언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값어치를 산정해야 될까요? 항상 기준이 딱 그거야. 지금 소유권 얘한테 넘어가 버렸죠. 그럼 얘는 소유권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죠. 돈 1억은 줄 테니까 목적물 시가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배상해달라 이야기죠. 전보배상이란 말이.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요 값어치를 산정할 거냐 그 말이야. 이행이 불가능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값어치 시가를 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언더라인처럼 판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목적물의 가치를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것인가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할 것인데 금액이 달라져요. 지금 이런 말 알아듣겠나요? 이때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는 이행불능으로 된 때 언더라인 부분. 그럼 여기서는 이행불능으로 된 때는 언제를 말해요?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늦게 해주면 소유권 넘어가고 이행불능이 되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늦게 경려준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의 값어치를 산정하라고 말. 그 액수만큼 배상 청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이제 이해를 두고 예를 들어놨어. 따라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당시 시가가 1억 5천이라면 을은 1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배상받았다 그 이야기야. 알아듣겠나요? 다시 칠판. 요거는 다 아는 이야기야. 다시.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죠. 등기는 매가 소유자가 되죠. 그럼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져야죠.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죠.
소유권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값어치가 계약 체결의 전이나 후나 별로 변동이 없어. 오히려 더 내려가 붙어. 그럼 여러분은 뭐 선택할래요? 해지하는 거 선택할래요? 계약을 유지하는 거 선택할래요? 해지하는 거 선택이 낫죠? 해지하고 매매대금 돌려받는 게 낫죠? 근데 이게 땅값이 엄청 올라갔어. 그럼 뭐가 나아요? 나는 이미 1억 원을 주어놨으니까 이거 돌려받는 것보다 이행에 가려면 손해배상,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배상해달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값어치를 산정할 것인가, 이게 항상 문제라는 거죠. 근데 판례는 언제를 기준으로 이행 불능시, 요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요. 기본서 이런 게 다 빠졌다고.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 사례 문제 못 풀어. 여러분 중개사 사례 문제를 스토리 파악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내 구조가 요것만 머릿속에 담아 있는 거예요. 해지하는 것만. 예, 계약법에서 이거 배우시니까 이거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래서 계약법 할 때도 이걸 내가 가르쳐 줬어. 동시행과 항변권 할 때. 동시행과 항변권 할 때 이게 판례가 시험에 엄청 나온다고. 물론 기억도 전혀 안 나겠지만 요 판례가 동시행 항변권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요걸 가르쳐 주면서 전부배상을 이야기를 해줬다고. 요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에 매매를 했어 이렇게. 근데 이 매도인 참모자의 고의과실에서 건물이 멸실이 돼버렸어. 그럼 원래 매매는 쌍무계약이니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은 뭐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분은 동시행 관계죠. 근데 이제 채무 불능으로 해서 소유권인 채무가 이제 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이행 불능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원래 소유권인 채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행 관계니까 이 이행 불능으로 해서 소유권인 채무가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손해배상의 전부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으로 바뀌게 되면 이 손해배상 채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가 무슨 관계다? 똑같이 동시행 관계다. 이 판례 가르쳐 줬잖아. 이게 전부배상이에요. 이게. 내 1억 원 줄 테니까 목적물을 값어치 해당하는 수만큼 손해배상 해달라. 이게 뭐라는 거? 동시에 이행하라. 이 이야기야. 이 동시행 항변권 나온 거잖아. 그럼 뇌구조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라고 해도 그렇게 못 바꾸고 정말로 고집들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 요약적 갖고 안계시로 공부한 사람 못 따라온다고. 안머리다가 목사 임신 동치를 고쳐 몇몇 뭐 이질 안 이거 많은 사람들은 이 책 갖고 공부 못해.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인 사람들 무한대로 막 사고를 하고 저 민법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고 밤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 요약적 공부하면은 물리가 확 튀어. 그 중에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거기 이제 마지막 가로 1번에서 언더라인을 다시 한번 보자고 말이야. 이해 못할까 봐 또 거기다 다시 부연 설명해놨어. 너무나 친절해. 내가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오니까 이런 것도 계속 부연 반면서 이해하시라고. 한편 언더라인 마지막 결론. 어른 방금 해준 적 쓰였죠. 각과의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얘하고 땅값이 올라간 것도 없고 오히려 내려가 붙다. 그럼 이거 파토시키고 매매대금 돌받는 게 나으니까 어른 각과의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 있고 을이 계약을 해지하면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소급의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의 판단을 청구하고 이게 원상회복이라 그러죠. 원상회복 청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단되고 손해가 좀 남아있으면 그 손해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해제 의사표시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니까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선택하면 돼요. 본인이. 그 대신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지. 이 토지 가격이 지금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그런 거를. 그 다음 대상 청구권 아까 앞에서 가르쳐 드렸죠. 이중매매에서도 대상 청구권이 또 문제가 돼. 대상 쪽 개념을 뭘까 봐서 가로를 거다가 또 써놨죠. 이행 불능의 결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을 대신하는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들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는 이 이익을 말하죠. 사례에서는 이렇게 주어놨죠. 지금 요 제일 매수인하고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이렇게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근데 자 제2 매수인 병의 꼬대기니까 A하고 1억 5천에 매매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은 이제 매매가 유효니까 등기 전하니까 A한테 소유권 넘어갔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됐다. 그것이 이행불능의 결과 얘가 취득한 이익이 하나가 있죠.
그게 얘하고 1억 5천을 매매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해도 되냐 그러면은 지금 매매대금 1억은 이미 주었다고 이 사람은 전제했죠. 1억은 다 주었다고. 그러면 뭐 하는 방법도 있어. 내 1억은 주어놨는데 너 가져. 그 대신 이행불능의 결과 네가 취득한 이익 그게 뭐요? 이제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1억 5천이잖아. 1억 5천 나한테 내놔. 이게 훨씬 이득이죠. 그게 여기선 대상 청구권이야. 따라서 우리 민법은 대상 청구권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설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참 친절해. 가불에 대한 채무는 이행 불응됐고 가분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결과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는 바 이는 급부를 불응하는 사정의 결과로 이행의 목적을 대해서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이게 대상물이에요. 따라서 어른 갑에 대해서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급바라고 청구할 수 있다. 1억 원 대금 줄 테니까 대상적으로 했다는 자기도 채무 이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요거는 이미 주어놨다고 그래서 전제를 해준 거예요. 주어놨다. 그러니까 1억 5천 나한테 내놔라. 요 이야기죠. 대상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내구조 바꾸세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다시 이제 이미 나온 거니까 언대를 안 쳐놨지만 한편 을은 청구불능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걸 행사할 것인지는 매수인 을이 선택하면 된다. 지한테 이득이 된 걸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건 알아서 하면 되고 본인이. 여기까지가 계약이 유효인 경우 법리관계예요. 유효인 경우. 그 다음 거꾸로 이제 무효인 경우. 요 이중매매가 이제 무효인 경우는 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이제 반설서 무효가 되죠. 여기 이중매매가 배임행위가 되려면 최소한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이중매매하면 이게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니까 아까도 앞에 나왔다시피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유효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얘는 이제 이중매매하게 되면 민형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중매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 이제 제2매수인이 걱정 말고 나한테 다시 팔아라. 내가 뭐든 책임 다 짓게. 이중매도할 거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 그러면 이 배임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겠는데 타인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때문에 이게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중매매는 반설에서 무효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거기 3 각각 병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첫 번째 언더라인 그게 핵심이죠. 가부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각각 병 사이의 이중매매행위는 선량한 봉수 기타 사일수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요 이중매매가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바로 나오지만 우리 판례하면 요 제1매수인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자의 소유권인 차무는 이행불능의 문제는 안 생겨요.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그 밑 언더래. 각각병사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까지. 알아들었나요? 판례하면 얘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고 보니까 소유권은 차무 이행불능 문제는 안 생기죠.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나 대상 저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도 뭐다 또 가려울 거 부연 설명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때 제일 밑에 언더는 요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차무 불령 중에서 여기 이제 반설수로 이게 무효가 된 경우는 얘가 저 소유권을 우리 판례에 하면 취득한다고 보니까 차무 불리행 그 중에서도 이행 불능의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데 우리 시험에 이제 한번 뭐가 나왔느냐 이행 지체는 발생이 되는가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기가 무효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에 판례하면 이자 마소 등의 채권 얘가 대의 행사해서 소유권 돌려놓고 이전 받으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따라서 차무 불령 중에서 이행 불능의 문제는 안 생겨. 그러면 이행 지체 문제는 생기는가? 요걸 따져보라고 말이야. 이행 지체. 이행 지체는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이행 안 한 것이 이행 지체죠. 이행 지체 문제는 생기겠죠.
제 날짜에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얘한테 등기 넘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는 생겨요? 이행지체. 그래서 그 언더는 쳐놓은 거예요. 물론 이행불능은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도 못 알아가 또 가로 열고 부연 설명해놨어. 다 읽으셔. 나는 손가락 빠지가도 이런 거 머릿속에 쓰면서 계속 생각해요. 우리 수강생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거 안 해놓으면 또 못 알아들 거이다. 설명해도 못 받아 적는다. 받아적 능력이 안 되니까 또 부연 설명했어. 이 경우에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소유권 넘어가니까. 근데 뭐 했다?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을 지체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이해 못 하겠다. 그러면 나 몰라 이제. 그 다음부터 나도 못 가르쳐.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었나요? 이제 채무 불능 중에서 이행 불능 문제는 안 생기고 얘가 소유권 이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때 이제 이행은 못 받는 문제는 생기니까 이행 지체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이행 지체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행 불능 문제 안 생기지만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우측에 넘어가서 문제는 이제 그 가로 1번이죠. 이 경우에 이제 결국 이거죠. 보통 이제 반설증과 달리 이 경우는 이것도 나쁜 놈, 형법상 배명한 놈. 그 다음에 얘는 이자 배명에 적극하다 보니까 얘도 나쁜 놈. 여기 배임죄로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는다고 가르쳐줘. 시험은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 두 사람만 있으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소유자 땡치고 말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자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반설증과 달리. 요게 특징 위증매매나. 그래서 이걸 제1매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요걸 신경써 놓으는데 요 처업계약처럼 나쁜 새끼 나쁜 년 둘, 나쁜 새끼 둘 여기까지만 있어버리면 시험에 더 이상 안 나온다고. 근데 나쁜 년 나쁜 새끼 나쁜 놈 나쁜 놈인데 여기서는 이중매매는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말이야. 얘가 소유권 취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집중 나오는 것이야. 제1매수니 어떻게 구제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집중 물어본다는 거. 이걸 구제해 주면 방법이 딱 이거죠. 얘한테 넘어간 등기를 일단 말소시키고 그러면 소유권 얘한테 넘어오죠. 그런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제1매매는 유효니까 얘가 이전 등기 청구하고 등기 전 받으면 소유권 취득 보호가 돼야 된다 그 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저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 말. 이걸 또 집중 물어본다 그랬죠. 먼저 제1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2매수에게 말소 등기 청구 못한다. 이유,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나무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없애달라고 청구는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 매도인이 직접 제2매수에게 말소 등기 청구는 못하느냐? 일단 얘도 못한다 그 말이야. 이유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746조가 적용된다는 거죠. 반사일절 오늘로서 등기 넘어갔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니까 갑에 대해서는 얘가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면 결론 제1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말소 등기 청구 못하고 매도인은 불법 원인 급여 규정 746조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제 판례하면 얘한테 넘어간다고 보니까 말소 등기 청구 못하고 그러면 결론 보통의 처업계약이나 이런 거가 똑같이 돼버리죠. 소유권은 얘한테 학교 넘어간다. 얘는 반환 못 받는다 이렇게. 그러면 또 얘가 보호가 안 되고 해서 이제 83년 4월 26일 날 우리 대법원에서 공감되는 형식이 되었죠. 얘가 보호가 돼야 된다는 건. 해서 이제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판례를 하나 내놓고 있는데 제1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제2매수에게 말소등기 청구 못한다. 대신 매도인이 제2매수에서 가지고 있는 말소등기 청구권을 제1매수니 매도인을 대위해서 얘한테 행사하도록 하자 그 말. 판례 입장은 얘가 얘한테 말소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얘한테 행사하도록 하자 그 말. 이자 권리를 얘가 대신 행사하도록 하자. 그러면 등기 말소가 되면 소유권 얘한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 전 받으면 소유권 취득 보호가 된다. 이 논리인데 이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논리적 모순이 하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 두 사람 사이 관계는 불법원이 급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실제 말소 등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학자들이 아무리 판례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논리적 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더라도 이게 모순이 있지 않냐 말이야. 이 사람한테 말소 등기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권리를 어떻게 이 사람을 대의해서 행사합니까? 요게 이제 판례 모순한 거고, 학자대로 이 지적은 정확하고, 그래 이제 이걸 어떻게 논리적 모순 없이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논문만도 수십 편이 발표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시험은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 두 사람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 사람에게 소유권을 복귀시키면 안 돼요. 이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근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소유권이 일단 이자에게 돌아오더라도 확정적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기속되는 게 아니고 정거장 역할만 한다고 가르쳐줬죠. 바로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처럼 이자가 반환 조건 행사에서 소유권을 돌려받더라도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746조 적용을 배제를 해버리자 그 말이야. 반환 조건 인정된다고 보자 그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절대 그걸 허용하면 안 돼. 이게 더 나쁜 놈인데 소유권이 더 나쁜 놈한테 딱 돌아오고 땡기잖아요. 그러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소유권 돌아오더라도 얘한테 넘어가잖아. 이렇게 정거장 역할만 해. 이럴 때는 746조 적용을 배제하자. 그러면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등기도 마소시킬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소유권 돌아오면 이전 등기 청구하자. 이렇게 이제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으로 돌아가서 의뢰 구제 방법 쭉 앞에 이제 이런 소리가 쓰여 있고 언더라인부터 보자 그 말이야. 따라서 감매도에는 스스로 병해돼서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 등기 마소도 청구할 수 없다. 불법은이 급에 해당되니까. 한편 제일매수는 등기를 갖추지 못해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재매수인 병이 돼서 직접 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일단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따라서 판례는 제일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이 양도인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재매수인 병에게 그 명의 이전 등기 마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말하면 문제 푸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채권자 취소권 문제. 채권자 취소권은 여러분 시험은 딱 두 군데서 나온다고 가르쳐줬죠. 하나는 이중매매하고 하나는 어디에 나오나요? 바로 뒤에 나오죠. 허위표시에서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중매매의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이 되는가 이 이야기죠. 지금 얘가 제1매수님 이자의 배명에 적극하다면서 이중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이중매매한 것이 여기 제1매수인이 매도인으로서 갖는 1.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침해한 건가? 제1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권리를 해치기 위해서 이중매매를 했는가? 이 채권자 권리를 해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사유행위라고 부르죠. 이 사유행위에 해당이 되는가? 만약 해당이 되면 제1매수는 이중매매를 취소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근데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채무자가 해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사유행위 취소시켜 주세요. 요리 청구하는데 보전이 되는 피보전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리는 무슨 권리가 된다고 가르쳐 줬어? 금전 채권이 하죠. 따라서 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언더라인.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을 부정한다 해서 그 앞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언더를 안 쳐놓은 부분에.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안 쳐놨는데 채권자 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 허용되지 않으므로 바꿔 말하면 가로를 닫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피보전 권리가 무슨 권리가 된다? 금전 채권. 근데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니까 금전 채권이 아니죠.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뭐한다 그 이야기야. 그 차이를 깨우치라고 이 앞전 과정에서 허위 표시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르쳐줬어. 그러면 한편에서 그 밑에 또 판례 손해배상 청구권. 아까 이거 가르쳐줬어요. 이중매매가 반수도 무효인 경우 얘는 판례 일어나면 이자 마소 등기 조건을 대의 행사해서 소유권 요리 넘어오고 이전 받으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행 불금제는 안 생기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행 지체 문제는 생긴다고 말이야. 그럼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조건은 갖게 돼요. 그럼 이 손해배상 조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지도권 행사 못하는가? 이것도 물어보는데 왜 물어보냐면 손해배상은 민법상 무슨 배상의 원칙이요? 금전배상의 원칙이니까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손해배상 조건은 금전채권이라고 말이야. 그럼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중매매를 취소해달라고 채권 지도권 행사 못하냐 이야기인데 이것도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제1매수인이 일단 채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요걸 해치기 위해서 얘가 이중매매를 해야 된다 말게. 근데 얘가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순서가 바뀌었잖아. 얘가 이중매매 했고 그러니까 채무불이익을 난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잖아. 그러면 현재 발생되지도 않은 채권을 미리 해치기 위해서 이중매매했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뒤에다가 그 이유를 또 써놨어. 그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안 쳐놨는데 그 이유는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 채권이 사행위보다 먼저 성립할 것이 원칙지 요구되는데 이 채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치기 위해서 요거 해야 되는 그렇게. 그런데 뒷구절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은 사행위가 이중매매가 있기 이전에 발생된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이중매매가 먼저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불이익 문제가 생기니까 손해배상 채권 문제가 생기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1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든 손해배상 청구권이든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결론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가로친 3번에 아까 사례에서는 이렇게 주어놨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가장 먼저 출제된 판례를 내가 가르쳐 줬는데 지금 여기 이중매매가 이제 반사일소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등기가 얘한테 있다 보니까 얘가 다시 정에게 또 양도를 했을 때 이 제2매수로부터 목적물 다시 양도받은 제3자 특히 얘가 선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 보호가 되는가 이걸 가장 많이 물었는데 이중매매가 반사일소 무효인 경우는 흔히 말하는 절대무효가 돼요.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으니까 제2 매수로부터 목적물 양도한 제3자는 선의 할아버지도 일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 판례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따라서 가로친 3번의 앞에 두 줄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설사 제2매수인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을 믿었더라도 선이라고 하더라도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확인했죠?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공부가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 이제 의문을 좀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놨는데 잠깐 칠판 보세요. 이게 시험에서 엄청나게 물어봐. 반사질서로서 무효인 경우 이중매매에서도 이 판례를 제일 많이 물어보지만 그러니까 이중매매 사례하고 관련 없이 그냥 지문에다가 반사질서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절대 무효니까 대항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그런데 또 한편 아까 이걸 가르쳐줘요. 그 앞에서 불법은 급여에서 요 갑이 도박판에서 돈 1억 원을 빌면서 변제 못하면 내 토지로 대신 소유권 넘겨줄게. 도박계약은 무효니까 안 넘겨도 되는데 넘겨주었다. 불법 원인급여가 되죠. 746조가 적용되잖아. 요 도박계약은 반세에서 무효이지만 소유권 얘한테 넘어가죠. 그럼 다시 얘가 양도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죠. 보세요. 여기가 반사에서 무효잖아. 근데 제3자가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하잖아. 자, 이거 보세요. 이중매매가 반사에서 무효잖아. 근데 제3자는 이 경우는 선의도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 그잖아. 벌써 이상해 버리잖아. 안 그래요? 이걸 집중 물어보는 거예요. 보자고. 여기 시험에도 이렇게 물어봐. 반사에서 무효인 경우 선의 3자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을 여기 대입시켜 보세요. 반사에서 무효지만 제3자는 악의도 소유권 취득해 버리잖아. 안 맞잖아 이 말이. 이 말은 여기 있는 맞잖아. 근데 이걸 막 물어봐.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공부가 수준 높아가면 이 정도 의문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합격권에 들어가. 무조건 두드려 외우면 이건 나오면 또 이건 나오는데 막 외워서 맞춰. 그러다 또 이건 나오면
맞췄더만 외운 대로 요거 또 외운 대로 맞추고 그다 섞어버리면 이제 빵점 맞고 나와. 그래서 거기다 부연 설명해 놓은 거야. 다시 이제 앞페이지로 돌리자고 말이야. 앞페이지로. 앞페이지면 11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친 2번에 뒤쪽 그 사례에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소유권 자체도 상대방이 넘어가니까 요 사례요. 요거 넘어가니까 요게 반수도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선악불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요거는 요 경우는 지금 불법원인 급여 746조가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유권 이하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선악불이면 소유권 취득해. 이거는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얘다 하다 보니까 소유권 취득 효과로서 제3자도 자동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요 논리라고. 그런데 이제 뒷페이지 보라고. 13페이지 가로친 3번 보세요. 거기다 판례다 하도 물어보니 가로기다가 부연 설명했어. 이는 요 경우에 정은 선여도 소유권 취득 뭐 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반대로 요거는 선여도 소유권 취득 뭐 한다고. 왜? 요게 절대 무효니까.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거기다 부연 설명했어. 이는 103조 위반한 이중매매와 같이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서 외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소유권이 넘어오고 얘한테 넘어올 때는 746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보자고.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 반환 청구가. 그때는 이게 절대 무효니까 얘가 선여도 소유권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잖아. 불법원인 746가 적용되니까. 그러면 반사적으로 이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3자는 자동으로 선악불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이중매매처럼 74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절대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구별할 수 있겠나요? 따라서 이중매매에서 이 판례가 한 해도 안 빼뜨리고 이중매매 나오면 계속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이유가 바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예요. 또 시험도 이렇게도 물어보고, 반사에서 무효인 경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사람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물어봐요. 아니,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중매매 이 경우는 반사적 소유권 취득 효과로서 제3자는 선악불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746조가 적용되는 케이스니까 요거는 746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 잘해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의문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되면 이미 민법 실력은 80점짜리야. 무조건 합격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체크해놨다가 연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행복해져. 얼굴이 평온해지고 방실방실 웃게 돼. 아, 이게 이러네? 그러고. 집에 가서 연구를 꼭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 좀만 쉬었다 하죠.